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진하게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명랑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서도 LH 땅 투기 의혹이 그냥 관건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라는 말을 했고 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특히 강조했는데 네. 그 LH 문제는 이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이런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또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간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라면서 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와 부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대변인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대충 예상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의 그 만남. 저는 내용들.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얘기를 해야 된다. 더 강도 높게. 네,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 정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지율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초기 네. 한번 작년 초였죠. 크게 한번 흔들렸고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을 때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부동산 코로나야 전 국민적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희망을 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현실과 미래가 동시에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으로 표현하면 선멸전에 나서야 된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LH 공사 직원은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제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이라고 제가 통칭을 해서 표현한다면 네. 공무원은 이사회 20, 30대들에게는 기득권 특권층입니다. 공사 직원과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직원들이 전체 노동자의 상위 10%에 링크하고 있어요. 이 상위 10%에 링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또 다른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네. 아예 범접할 수 없는 경제권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제가 조사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학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대기업 취업자보다 최소 3억 3,600만 원에서 최대 7억까지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대기업 평균 퇴임 연령인 52세보다 59세로 평균 7년 정도 더 근속 연수가 높고요. 물리적으로 일단. 네. 그 근속 연수로 인한 대출이 다릅니다. 대출에 대한 금리도 다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계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이 밥공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20, 30대 취준생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생계를 건 장난질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이제 오늘 각 의원들이 다 이제 LH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마디씩 하는 또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니까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까? 했더니 절대 일절 안 됐다고 네네. 강조를 했는데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언급이 안 됐다고 하고 사실 좀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긴 했었습니까? 여당 원내대표단이 네네. 변창흠 장관의 좀 경질을 건의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냥 아예 그냥 그 원천적으로 차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단이 이 경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 변창흠 장관의 이제 문제적 발언이 좀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상황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다 좀 이런 좀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였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문제를 더 키운다란 여론이 있어요. 어제 이제 국토위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실언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정무적인 감각이 좀 여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답변 자체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라는 이 답변 이 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본인의 전임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는 본인이 재임 시절에 전혀 진짜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드러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본인 생각을 사실 이제 사견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장관이라는 자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보다는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이 어떨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부에서 가장 먼저 메시지가 나왔던 게 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네, 그 이후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런 실언을 했단 네, 말이죠. 네.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발언 이후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그 사람들의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좀 미적지근해 보이고 네, 네. 어떤 말을 꺼내도 그 좀 국토부 장관은 전에 그런 말을 안 했는데라고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좀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토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관련된 부처인데 그것을 이제 개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게다가 장관 발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더 화가 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수사를 제대로 해서 뭐 일벌백계 한다, 뭐 뿌리부터 뽑겠다 여러 가지 수사들이 난무하지만 결국은 수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을 뭐 배제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검경 협의체를 구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뭐 검찰하고 경찰이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일단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이 전담을 하되 이 검찰이 결국 나중에 되면은 뭐 영장이나 이제 기소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좀 검찰과 소통을 잘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 별개로 검찰에서 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 한 명을 파견해서 네.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기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뒷북 수사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네, 일단 이 처음 폭로된 것이 이제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2일에 네.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게 지난 5일이니까 이 사이에 시간이 조금 있었다. 그리고 법원에 영장 발부된 8일까지는 사흘이 더 걸렸죠. 그러니까 네. 이 시간 동안 흔히 말해서 LH 직원들이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 네.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정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이 환하게 켜진 LH 본사의 건물들이 보여요. 그게 사실 언제 찍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저 사람들이 다 증거 속여서 없애버려서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타임라인상 뒷북 수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 땅을 매입한 결과가 있으면 이 부분은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땅을 갑자기 팔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가 토지 거래한 내역을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LH 기관,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개인 간의 거래 내역은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1년 반 넘게 필요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먼저 준비한 음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동안 유효한 단연도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증가율은 13.9%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 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를 더한 것입니다. 네.
정상 기자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고 과연 네.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가 관건이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2021년인데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도 타결이 안 되는 그 자체가 상황이긴 굉장히 한데요. 네. 네,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양측의 좀 합의가 좀 빨라지기 시작해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그 워싱턴 D.C.에서 10일차 협의를 했고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총 6년의 단연 계약을 했고요. 그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해서 1조 1,833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상률은 이 전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무리한 수치를 요구해서 사실 그동안 결렬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난 5월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잠정 합의를 해서 13% 정도 했는데 이제 그걸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주일 미군 방위 분담금을 1.2% 인상을 네, 했고 단순히 퍼센트로만 본다면은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단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년간 유효한 계약인데 2020년부터 2026년 6년간입니다. 2020년은 이제 동결하기로 했고 이제 작년 거를 이제 동결하기로 그렇죠. 했고 이미 지났으니까요. 네. 올해부터 이제 적용을 해서 5년을 이제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국방비와 연동해서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었던 5배 말도 안 되는 인상분 그리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네, 트럼프 물론 대통령이. 이제 뭐 미국 하원에 따르면 하원 법에 따라서 불가능한 네, 네.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네. 미국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네. 한미 동맹을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한미 동맹이 공고해졌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지금 한미 간의 관계에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것이 전자권 환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자권 환수를 해줄 것인가, 그럼 미군은 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도 결국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정부와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비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단연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이어졌다. 여기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방비 증가분에 연동돼 가지고 계속 이제 방위비도 내년에 한 5점 몇 %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2025년까지.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쉬운데 이게 사실 그동안 이제 방위비 협상을 타결할 때 이제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하긴 했는데 그랬었죠.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4%는 넘지 않는 걸로 좀 네, 어느 정도 양측이 좀 평균적으로. 네. 조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국방비 인상률하고 연동을 할 경우에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가 올라갔고 이 내년부터는 이제 6% 이상씩 좀 올라갈 텐데 네. 그렇게 하면은 한 2025년 되면은 이게 1조 5천억 원을 넘을 수 있는 수준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사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뭐 어느 나라도 우위를 점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도 근데 사실이고. 주변의 국가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항상 더 많이 주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게다가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고 해도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가 뭐 한국에 뭐 6조 원을 받아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낮춰서 타결을 하기는 바이든 정부도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1%대로 계속 이제 해왔던 건데 어쨌든 두 자릿수인 거잖아요. 13%가 네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바이든 정부가 지금 전자권 우리가 좀 빨리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좀 미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뭔가 계속 좀 잘 안 풀린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 이제 일을 좀 저질러 놨지만 사실 그게 땡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또 우리가 많이 좀 양보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네. 네.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협상한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황교안 전 대표가 요즘 언론에 가끔씩 혹은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겁니까? 네, 어떤 상황이죠? 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또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은 백의종군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을 하지만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도 했고요. 늑대요. 네, 네. 그리고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늑대는 누구죠? 글쎄요. 네, 개와 늑대의 시간을 계속 비유를 해서 새벽 어스름이 올 때 갠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걸 계속 비유를 해서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2021 새봄 새벽에라고 올렸어요. 지금 이제 새벽이다. 그래서, 네. 내가 새벽에 개와 늑대를 분간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네.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전문을 보면은 네. 아직까지 뚜렷한 정책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 골자로 이제 길게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이밍을 재고 다시 복귀 선언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제 임기가 또는 이제 정치적 생명력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 전에 등장을 해 두어야만 네. 빠르게 이 권력의 공백도 메울 수 있다고 저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네, 사실 좀 당혹스러운 게 그 일전에 한번 정치 재개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나오는 보도도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를 몰랐나 네, 그런 생각 한편은 좀 들었습니다. 정치는 사실 이제 타이밍인데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떤 타이밍을 봤을까요? 정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 오창석 평론가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좀 그 국민의힘에서 뭔가 좀 지도력이 바뀌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뭐 임기도 끝나는 데다가 네. 게다가 또 딱 대선이 1년 남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이 좀 1년 남은 상황에서 뭐 지금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늦어버리니까요. 왜냐하면은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즉시 그때부터 대선 국면으로 또 새로운 접어들게 그렇죠. 되고 네.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선 경선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음. 그래서 아마 이 재보궐선거 전에 대선 1년 전에 이 시점을 잡고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 전 대표가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니까 야권에서는 왜 이러시나 좀 참으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여권에서 혹은 여권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환호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실은 황교안 대표는 그 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1 보수 야당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제1 보수당에 최악의 네. 참패를 안겼던 대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왔을 경우에 여권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겨우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으로 들어올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리고 지금 재보궐선거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시대의 사람을 굳이 데려와서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결과 부산에서는 이현주 후보가 꼴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을 꾀하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또 다른 과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 탐탁치는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이제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총장의 등장이 이분의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든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 케미는 두 분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이제 가끔 황교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났을 때 과연 네.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상상을 하는데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두 사람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에서는 얘기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네. 말하는 부분이라든지 말투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를 볼 것 같고 사실 대중들에게 소구력이 있으려면 뭔가 어쨌든 대한민국 지도자는 아직까지 뭔가 시원시원하게 뭔가 얘기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도 사실은 대선 후보로 분류되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총리 때 모습입니다. 담담하게 잘 받아낸다였는데 이 총리를 넘어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네. 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네. 이건 이낙연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로 네.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같이 섰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처럼 구도상 윤석열 총장한테는 안 좋은 윤석열 총장이 훨씬 더 유리한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지난 선거 때 워낙 성적이 이제 당 대표로 있을 때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이미 그때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판단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두 분이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 잘 상이 안 잡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따로 만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저번 이제 총선 패배에 이제 가장 그 큰 책임을 지고 이제 그렇죠. 사퇴를 한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는 이제 그
그 윤석열 검찰총장 전 총장 입장에서 네. 굳이 이제 황교안 대표를 굳이. 만날 이유가 있을까? 네. 네. 오히려 안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나자고 해도. 네, 더 강하게 듭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뭐 예전에 안철수 과거 측근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또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났다는 보도도 있어서 네네. 두루두루 만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